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험 치르느라 모두들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벌써 이제 9월입니다. 자, 구모. 그 누구보다도 긴장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루었을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구모 어땠나요? 그렇죠. 정말 딱 구모가 보여주어야 할 어떤 시험의 정석을 잘 보여준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정말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시험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개념들 다시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시험 곳곳에서 물어보았고요. 또 새로운 유형, 다소 윤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세 개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다소 파격적인 그런 어떤 유형의 문항도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랑 총평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나누었으니까요. 1번부터 한번 바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는 마음으로 나의 윤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가상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윤사 1번 문항. 항상 최근에는 이런 삶의 태도를 묻는 사상가가 등장한다. 자, 그런데 현대 서양 사상가래요.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도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약국의 처방전처럼 적용해야 할 하나의 규칙도 아닙니다. 도덕은 지성적 탐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앞에 세 줄 정도는요. 이 사상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본격적으로 이 현대 사상가가 누구임을 추론할 수 있는 핵심적인 표현은 이 네 번째 줄부터 등장하고 있죠. 도덕은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서 변화시켜가는 능동적인 과정, 성장의 과정, 그것이 도덕이다. 이렇게 바라본 현대 서양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듀이가 되겠죠. 정적인 성과보다는 개선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사람이란, 비도덕적인 사람이란 지금까지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란, 즉 도덕적인 사람이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듀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언제나 그렇지. 성장하고 진보해가는 그 과정, 그 자체에게 그 자체의 어떤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듀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적인 목적, 고정적인 어떠한 가치를 지닌 무언가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개선되어가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탐구하려고 했었던 이런 듀이의 사상적 특징들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듀이가 강조할 삶의 태도 찾아볼게요. 1번입니다.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 운명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자, 여러분 어때요? 실용주의 사상가인 듀이가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운명이 있고 그것에 자기를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2번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연법에만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 자연법? 역시 듀이가 인정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듀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현재의 상황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그 현실의 문제를 유용하게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지식이나 윤리, 도덕도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고 진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변하지 않는 자연법에만 순응하는 삶, 듀이가 긍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3번입니다. 공동체의 전통적인 가치와 관행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 역시 끊임없는 성장과 진보를 추구하는 듀이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4번입니다. 삶의 현실과 무관하게 초월적인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실의 상황, 현실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는 그러한 발전의 과정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사상가인 듀이가 삶의
삶의 현실과 무관하게 초월적인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보진 않았겠죠? 5번입니다. 지성적인 탐구로 삶을 개선하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자, 지성적인 탐구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나와 있고요. 삶을 개선하는 것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능동적인 과정까지 너무 친절했다. 그죠? 우리 1번 문제 이렇게 평가원에서 정말 잘 내지 않는데 1번 문제 역대급으로도 친절하게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오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답 찾는 건 너무 쉬웠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1번 문제 그냥 이렇게 소홀하게 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듀이가 도덕을 이렇게 성장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우리 특히 올해 수능 완성에서 또 수능 특강에서 그런 의미에서 듀이가 벤담의 어떤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했던 거 기억하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어떤 고정적인 도덕의 목적을 이야기했던 그런 공리주의를 비판했다. 듀이에게 있어서 도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가고 진보해가는 개선해가는 그 과정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1번 문제에서 이번에 쉽게 다루어졌지만 수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로 조금 더 심화돼서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자, 굉장히 어때요? 이것, 저것, 이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고대 중국 사상가다라고 힌트가 주어졌어요. 우리 원래 이것, 저것 하면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불교, 석가모니의 연기설에서 이것저것 하는 논의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올해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맞아요.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이러한 워딩이 고대 중국 사상가인 그렇지. 장자에게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세상에 과연 이것과 저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과 저것이 짝을 얻지 못함을 일러 도의 중심축이라고 한다. 자, 도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다소 낯선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눈을 이야기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치르게 될 수능시험에서도요. 당연히 제시문과 선지에서 낯선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낯선 표현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선생님 누누이 얘기합니다. 자, 평가원에서는 애초에 우리를 당황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낯선 표현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이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과정 안에서 공부한 바대로 천천히 차분차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도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아, 도가 사상가들이겠구나.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고 있구나. 문의 중심축만이 고리의 가운데 걸려 무궁한 변화에 응대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 문의 중심축만이 고리의 가운데 걸려서 무궁한 변화에 응대해요.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것이었다가 저것이었다가 옳았다가 그른 것이었다가 선이었다가 악이었다가 미이거나 추이거나 생이거나 사이거나. 아하, 도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있다, 없다, 예, 아니요,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러한 어떤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열린 어떤 도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옳게 여기는 것도 그르게 여기는 것도 무궁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지혜로 살피는 것이 가장 좋다. 자, 도의 중심축 나와 있고요. 무궁한 변화 나와 있고요. 구별하지 않는 지혜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중국 사상가, 그렇죠. 장자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장자의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감각과 마음으로 참된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 왜 틀렸지? 그렇죠. 장자는 이런 어떤 감각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요. 분별적인 지식, 도에 따르지 않는, 도와 일치하지 않는 분별과 차별을 일으키는 지식이다. 그래서 장자는요. 이런 감각에 따른 지식, 감각기관에 의지하는 상대적인 지식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장자가 이야기하는 좌망이 뭐지? 그렇지. 앉아서 잊어버려라. 뭘 잊어버려? 너의 감각기관을 잊어버려라. 손이 있다는 것, 발이 있다는 것, 눈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라. 감각기관에 따른 상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도에 따른 그러한 분별하지 않는 지혜, 구별하지 않는 지혜로 진정한
어떤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 감각과 마음으로. 이 감각에 따른 지식은 참된 지식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무의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 무의의 덕 이런 표현 참 좋아. 그런데 뭐가 틀렸을까? 그렇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틀렸죠. 자, 도가사상가들은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를 뭔가 만드는 거 이거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인간은 만물과 하나이므로 절대적 자유는 불가능해? 아니죠. 인간과 만물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만물 제동의 경지,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인간은 그렇죠. 참된 그런 절대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요. 우리 그러한 경지를 재물, 소유유의 경지다라고 공부했습니다. 4번 볼게요. 도에 따르지 않아도 자신의 덕은 자연스럽게 함양된다? 아니죠. 도에 따르면서 살아야 되겠죠. 5번입니다. 모든 사물을 도의 관점에서 보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물을 도의 관점에서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재물의 경지를 장자가 주장하고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색, 수, 상, 행, 시계 5가지는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자, 색수상행식 넣으면 바로 나와야지. 그렇죠. 온이 되겠죠? 자, 이 오는 무상하대요.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이 바른 관찰입니다. 바르게 관찰하면 곧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이것을 괴로움이 사라진 해탈이라고 한다. 자, 오는 무상하고요. 그 실상을 바르게 깨달아서 해탈할 것을 이야기한 고대 동양 사상가 누구죠? 그렇죠. 석가모니가 되겠네요. 자, 석가모니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올바른 수행을 위해 계율, 선정, 지혜를 모두 없애야 하나? 우리 있잖아요. 계율, 선정, 지혜. 이거 뭐라고 부르지? 계, 정, 해. 불교에서 강조하는 삼학이잖아요. 자, 석가모니는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계율, 선정, 지혜를 잘 함양할 것을 이야기하죠. 모두 없애야 한다? 아니었습니다. 삼독 이런 거는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개정해의 삼학은 그대로 잘 시행해야 하는 그런 수행의 방법이었습니다. 중생의 삶이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 분별적 인식으로 깨달아야 한다? 중생은 깨닫지 못한 자고요.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은요, 고통이죠. 생로병사,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석가모니는 바라보고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오온, 즉 색수상행식이 무상함을 깨달아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오온이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지를 해탈이라고 소개하죠.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변치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관찰해야 한다. 뭐가 틀렸지? 그렇죠. 변치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 불교에서는요, 변치 않는 실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연계 원리에 따라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해? 아니요. 연기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물의 상호 의존성이었잖아요.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여러 가지 선지들, 그죠? 1번, 2번, 그리고 4번, 5번 다 오답 선지들이지만 맨날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갑입니다. 순임금은 직접 나서지 않고 다스린 분이다. 자신을 공손히 하고 현능한 이에게 국정을 맡겼을 뿐이다. 자, 누구에게 국정을 맡겼대?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 그러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나라의 국정을 맡겼대요. 덕으로 다스림은 마치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지만 뭇 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서 국정을 맡기고 덕으로 다스리고 북극성과 뭇별의 비유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갑은 공자의 덕치 사상을 다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을 볼게요.
임금이 무위하면 만물은 스스로 성장할 것이다. 자, 무위로 다스리면 만물이 스스로 성장할 거래요. 성인은 고정적인 마음이 없고 오직 세상을 위해 마음을 비우기에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백성을 아이처럼 되게 한다. 자, 아이는 어때요? 그렇죠. 인위적인 것이 없고요. 아이들은 욕심도 부리지 않고요. 또 분별적인 이런 쓸데없는 그러한 지식도 없어요. 자, 무의와 무욕과 무지한 상태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꿨던 맞아요. 노자의 입장이 되겠네요. 자,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자, 공자 선생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자, 공자가 말한 사랑인 이는 기억하시죠? 시, 비, 선, 악,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백성이 악행을 부끄러워하도록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자, 덕으로 다스리는 것. 사실 덕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공자와 노자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자, 공자가 얘기하는 덕은 도덕을 얘기했고요. 또 노자가 얘기하는 덕은 도가 드러난 그런 어떤 무의의 덕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백성이 자신의 악행을 부끄러워한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너무나 부끄러워 라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덕은 도덕이 되겠죠? 그렇죠. 갑과 을 중에 공자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도덕으로 다스려서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이끌어준 이런 도덕적인 정치와 다스림을 공자는 강조했었죠.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백성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노자는 분명히 무욕에 무욕을 지향하게 되죠. 노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소박한 다스림에서는요.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은 노자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백성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 훌륭한 일을 해서 너의 이름을 널리 떨쳐라. 입신양명하여라. 자,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유학자들이 강조할 만한 내용이고요.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 오히려 업적을 쌓아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되죠. 따라서 노자는 이렇게 공적을 쌓아서 너의 이름을 널리 떨쳐라. 이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다 틀렸네요. 백성의 생명을 중시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이끌어야 한다? 자, 공자와 노자 모두 다 국가가 부강해져야 돼. 부유해지고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해. 라고 하는 것 통치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5번 넘어가 볼게요.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병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각각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땡땡.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언제 나오나 했더니 드디어 이번 구모에 나왔습니다. 자,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이 나왔죠. 사실 이제 윤사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전체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생윤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생윤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게 정말 너무너무 자주 등장했던 유형이지만 윤사에서는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특히 평가원에서는 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모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출제를 했고요. 수능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낼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사인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문제 자체가 저는 3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문제 자체의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기의 구성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넘어갔지만 보기의 구성 자체가 다 2개씩 쌍으로 묶여 있어요. 1번은 기역 니은, 2번은 기역 디귿. 그렇죠. 이렇게 다 2개씩만 묶여져 있어요. 그럼 비교적 찾기가 쉬워. 어떤 게 더 어렵지? 그렇죠. 그 선지 안에 보기가 2개짜리와 3개짜리가 막 섞여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헷갈리는 선지를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우리가 당황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이런 유형을 내면서 출제진들께서 그래도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자 2개씩 이제 보기의 문항을 구성해서 선지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병입니다. 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이의 재앙이 오늘날 홍수나 맹수의 재앙보다 심합니다. 자, 양이 서양 오랑캐라고 하는 뜻이죠. 자, 서양 오랑캐의 재앙이 이렇게 심하대요. 안으로는 사악한 항문을 쫓는 그런 무리를 벌하고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온 도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것이 소중해. 그렇죠. 외세는 배척해.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갑은요, 위정척사 사상이 소개되어 있네요. 이항로의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사상가는 몰라도 돼요. 위정척사 사상이다 라고 알고 푸시면 됩니다. 을 볼게요. 동양인은 형 이상의 발과 도가 뛰어나고요. 서양인은 형 이하의 발과 기가 최고입니다. 따라서 어때요? 동도서기를 행한다면 세계를 평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동도서기론 신기선의 입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온건개화 입장이 되겠죠. 병입니다. 신은 세상 사람들이 안으로 하늘님의 신령한 마음을 보존하고 밖으로는 하늘님의 기운과 하나가 되어 변치 않는 것이요. 주는 하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시천주이다. 하늘님이 나왔고 시천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암시하는 그런 시와 주에 대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동학의 입장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입장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수특, 수완 및 기타 등등 기출문항 풀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벤 다이어그램 문항, 특별히 이렇게 3개까지 나온 이런 상황에선 절대로 이 그림을 보고 푸시면 안 돼요. 뭘 보고 풀으라고 했지? 그렇지. 범례를 보고 푸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 써놓고 푸세요. 수능 시험장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긴장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써놓고 푸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A는 을만의 입장, 즉 동도서기론 만의 입장입니다. 자, B는요, 병만의 입장, 즉 동학만의 입장이 되겠네요. 자, C는요,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즉 어떤 입장이었죠? 그렇죠. 위정척사와 누구만의? 동학만의 입장이 되겠네요. 자, D는요, 모두의 공통된 입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항 풀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하나 분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정척사 사상이 아까 갑이었기 때문에 먼저 쓰겠습니다. 위정척사 사상과 동도서기론 그리고 동학이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을까를 생각하면서 푸셔야 합니다. 자, A는요, 을만의 입장이다 라고 했으니까 동도서기론 만의 입장이 되어야 해요. 자, 이렇게 다 나누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B는요, 병만의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동학만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C는 위정척사와 동학만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요. D는 그렇죠. 위정척사, 동도서기론, 동학 모두의 공통된 입장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의 입장에만 동그라미가 쳐질 내용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며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자, 유교적인 가치와 질서, 정신문화는 동양의 도를 지키면서 기술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어때요? 동도서기로는 분명히 yes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위정척사 사상은 어떨까? 서양의 과학기술 수용에 대해서 아니, 서양 것은 다 배척해야 해 라고 보겠죠? 자, 동학은 어떨까? 유교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역시 동학도 인정하지 않겠죠? 따라서 어때요? 그렇지,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니은 볼게요. 사람을 하늘님처럼 섬기며 후천개벽을 지향해야 한다. 자, 사람을 하늘님처럼 섬기면서 후천개벽을 지향해야 한다는 건 누구만의 입장이야? 동학만의 입장이고요. 위정척사나 동도서기론에서는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죠? 역시 니은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인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양 종교, 천주교를 포용해야 한다. 서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라고 하는 건 서양의 정신이잖아요. 이런 서양의 정신, 서양의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 위정척사 사상이 이런 서양의 종교, 천주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보았을까요? 아니겠죠. 자, 동도서기론도 역시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정신문화는 동양의 것, 성리학을 지켜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는 동도서기론도 배척합니다. 동학도 당연히 서양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그에 대한 반대로 동학이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었잖아요. 세 사상 모두가 다 반대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C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리을 볼게요. 보국 안민, 나라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신분질서를 배지해야 한다. 자, 보세요. 동학은 신분질서에 대해서 좀 반대했으니까 우리가 남겨둔다 하더라도 딱 봐도 어때요?
위정척사 사상이 신분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따라서 공통점으로 볼 수 없겠죠.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구모에서는요. 그래도 1, 2, 3, 4, 5가 다 2개씩만 기역, 니은 뭐 이렇게 기역, 디귿, 니은, 디귿 2개씩만 짝져져서 그래도 우리가 풀기에 수월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요. 네, 보다 더 다양한 선지 구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범례를 보고 풀어라. 그리고 다 써놔라. 그리고 각각을 천천히 분석하면서 풀어보아라. 이 2가지를 연습하는 그런 좋은 문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 문항 넘어가 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입니다. 각자의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가 고려되는 일정 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의 7가지 조건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그렇죠. 벤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을 볼게요. 인간은 동물적인 욕망보다 훨씬 더 상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위 형태의 쾌락은 지성의 쾌락, 상상력의 쾌락, 도덕적 정서의 쾌락으로 단순한 감각작용에서 생기는 쾌락보다 더 어떤 것이다? 우월한 것이다. 상위 형태의 우월한 쾌락, 더 수준 높은 쾌락, 더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이 존재한다. 아하, 쾌락의 질적 차이까지 인정했던 밀이 되겠네요.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도덕 원리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다? 여러분, 공리주의자들은 어때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하는 도덕 원리를 도출해내죠. 따라서 관련이 아주 깊다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2번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할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능한 많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공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벤담의 입장으로 성립 가능하겠죠?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 4번 왜 틀렸나? 5번까지 보겠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밀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상위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이런 상위 형태의 고상하고 우월한 정신적 쾌락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게 해주잖아요. 따라서 3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고요. 4번입니다. 쾌락의 질적 차이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로 알 수 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 4번에서 허걱했을 거예요. 허걱. 자, 별표 3개 치시고요. 밑줄 치시고 형광펜으로 쫙쫙 밑줄 치고 우리 이번 시간에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꼭 가져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선지입니다. 자, 밀이요.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건 친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쾌락의 질적 차이가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로 알 수 있다라고 보았을까요? 우리 아까 너무 확실한 답이 아까 2번으로 탁 나왔기 때문에 이거 X야 라고 이렇게 치고 이 문제를 맞추긴 했지만 4번에 대해서는 미심쩍고 애매하게 넘어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반드시 가져가셔야 해요. 이게 왜 틀렸을까?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가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로 알 수 있다라고 한 이 부분이 틀렸죠. 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쾌락의 질적 차이 어떻게 구별하지? 누가 구별하지? 그렇지. 쾌락의 전문가가 구별하죠. 쾌락의 전문가는 누구지? 그렇죠. 수준 낮은 쾌락과 수준 높은 쾌락, 이 2 종류의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쾌락의 질적 차이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4번 틀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 볼게요.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이타심. 이것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속한다. 자, 질적 차이를 인정했던,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던 밀은요, 긍정할 내용이지만요,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양적인 차이만 인정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이다라고 인정하진 않을 거예요. 자, 7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갑입니다. 어떤 정념의 충동에 맞서는 것은 그 반대의 또 다른 정념일 뿐 이성이 될 수 없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한 노예로 남아있어야 하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일 말고는 어떤 다른 일도 맡을 수 없다. 그렇죠? 흉이 되겠습니다. 선의지는 자신의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성취 못한 채 오직 그 자신 혼자만이 남는다 하더라도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빛날 것이다.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인 선의지를 산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칸트가 되겠습니다. 흉과 칸트도 정말 자주 묶여서 출제가 됩니다. 자, 옳은 것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경험과 관찰의 방법은 도덕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거는 또 뭐지? 갸우뚱 하고서 막 당황했을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 3개 나와서 이미 정신 없었죠. 아까 막 밀 하면서 뭐 쾌락의 질적 차이를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나 없나 한바탕 혼란이 왔죠. 연속해서 지금 딱 1번 선지에서 이때부터 멘탈이 막 이제 흔들릴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 누누이 높아심에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을 부여잡고 이건 당연한 거고 매 시험마다 평가원에서는 우리의 멘탈을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낯선 표현, 낯선 선지를 준다. 그러나 그렇지. 교육과정 안에서 준다. 내가 공부한 데 이미 다 들어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휴미, 경험과 관찰의 방법이 도덕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을까?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휴는요. 근대 서양 사상 공부할 때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에 등장했던 사상가예요. 그중에 어디에 속해 있었지? 그렇지. 경험주의 사상가에 속해 있었잖아요. 베이컨, 휴m, 경험주의 사상가들이잖아요. 당연히요. 경험과 관찰, 이런 경험적인 방법으로 도덕의 영역에 도덕의 영역을 경험과 관찰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탐구하려고 했었던 사상가 맞죠? 맞는 내용이에요. 경험과 관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도덕의 영역을 탐구하려고 했었던 사상가. 휴미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도덕의 핵심은 뭐였죠? 그렇죠. 감정이잖아요.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이잖아요. 자, 이런 감정은 어때? 경험되는 거잖아요. 자,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 관찰과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아하,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 더 가져가세요. 휴메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휴메의 별명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학의 뉴턴이다 이렇게도 불려져요. 뉴턴, 경험과 관찰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과학의 대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과 관찰의 방법, 그 방법을 인간을 탐구하는 데에도 적용하려고 했었던 사상가가 휴미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험주의 사상가 공부할 때 베이컨을 공부하고 바로 그 다음에 흉을 공부했던 거구나. 자, 기본을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입니다. 경험과 관찰 역시 도덕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적용하려고 했던 사상가가 휴미입니다. 2번 볼게요.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다. 당연히 틀렸죠?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은요. 그렇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도덕 법칙은 필연적인 명령이므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아니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 법칙은 오히려 그렇죠. 자율적인 인간의 자율성을 담보해주고 드러내주는 그러한 자율적인 법칙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그 어떤 준칙도 법칙으로 보편화하려고 의욕해서는 안 된다. 자, 4번 잘 보세요. 그 어떤 준칙도, 준칙은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원칙입니다. 그 어떤 준칙도 법칙,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 보편화하려고 의욕해서는 안 될까요? 아니죠. 칸트는 오히려 개인의 행위 준칙을 보편화해서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때 그 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의 행위 원칙인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덕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 어떤 준칙도 법칙으로 보편화하려고 의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칸트에게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도덕성은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자, 칸트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걸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았을까요? 아니죠. 칸트는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르면 그건 도덕적인 행위,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라고 보았겠죠? 따라서 5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7번 문항 만만치 않은 문항이었어요. 자, 7번의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요 선지 볼게요.
자, 1번 선지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웠어. 그래서 물음표, 갸우뚱, 뭐 세모하고 넘어갔다 치더라도 2, 3, 4, 5가 확실하게 2번, 3번, 4번, 5번이 분명하게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1번이 답이다라는 걸 더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죠. 평가원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낯선 선지, 애매한 선지를 넣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그 애매함을 확실함으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걸러낼 수 있는 오답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내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면 애매함을 확실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나머지 선지들을 걸러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 넘어갈게요.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비록 근기가 낮은 중생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밖에 나가서 닦는 것을 믿지 않으며 오직 마음에서 자기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게 하면 모두가 다 당장에 깨닫게 된다. 자, 단박에 깨닫는다. 돈오가 나와 있죠? 자, 도노하면 성불할 수 있다. 중국 불교 사상가 해능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즉 단박에 도노했다 하더라도 습기, 나쁜 습관은 갑자기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깨달음에 따라 수양하여 차츰차츰 수양해 가야 한다. 이렇게 차츰 공이 이루어지면 오랫동안을 거쳐 성인이 되는 것이다. 도노한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양, 점수가 필요하다. 도노 점수를 이야기했던 한국 불교 사상가 진울이 되겠네요. 자, 진울하면 써놓고 풀어야 되겠죠? 일단 선교이론, 그리고 도노 점수, 먼저 도노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수행하죠. 점수의 요체로 진울이 강조했었던 정해, 쌍수까지 써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박에 깨우쳐야 한다. 그렇죠? 해능은요, 단박에 깨우치면 해탈할 수 있다. 돈오 이후에 다른 어떤 점수의 과정이 없어요. 돈오, 돈수입니다. 자,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참선을 통해 내 마음에 불성이 없다는 걸 깨우쳐야 한다? 아니죠. 그 도노의 내용 자체가 내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단박에 깨닫는 거기 때문에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누구나 깨닫는 찰나에 그 순간 습기와 번뇌가 일시에 싹 제거가 되는 거야? 아니죠. 자, 아무리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기는 갑자기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4번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마음의 본체보다 항상 먼저 닦아야 한다. 자, 진울 이야기하면서 정의 쌍수가 나오는데요. 진울은요, 이거 누누이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 정을 마음의 본체라고 보았고요. 해를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았죠. 친절하게 이렇게 정과 해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누가 누구보다 먼저 닦아야 하는 게 아니라 어때야 돼? 정해는 항상 함께, 쌍수 함께 닦아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중생의 구제가 아니라 개인의 수행에만 정진해야 한다? 우리 두 사상 모두가 다 대승불교였죠. 대승불교는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의 구제를 함께 도모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자, 9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의 공통된 입장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치지와 역행 중 어느 한쪽에만 힘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후와 경중을 구분해야 한다면 선후, 먼저냐 나중이냐를 논할 때는 치지. 자, 이 지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는 알미예요. 아, 먼저냐 나중이냐라고 할 때는 알미 먼저래요. 그리고 무겁냐 가볍냐 경중을 논할 때는 역행, 여기선 이 행을 중시해야 되겠죠? 아, 가볍냐 무겁냐를 논할 때는 행함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 이거 어떤 사상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성리학에 나와 있는 지행병진 중에서 선지, 후행과 지경행 중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요, 주희가 되겠네요. 자, 을입니다.
누군가 효도와 공경을 안다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효도와 공경을 실천한 적이 있어야 한다. 단지 말만 한다고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 지와 행은 본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 지행합일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맞아요. 왕수인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된 입장.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을 또 이렇게 바로 묻는 문항이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경물이다. 자, 기억도 친구들 조금 당황했었죠. 쉽게 딱 바로 이게 뭐야? 바로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라고 와닿지 않았을 텐데요. 역시 침착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경물에 대한 해석이 성리학과 양명학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건 익히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 자, 성리학에선 경물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죠. 사물의 이치를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거였습니다. 자,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경물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죠. 내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 그때 마음과 연관 지어서 경물을 해석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어디에도 사물에 부여된 이치를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사물에 부여된 이치라고 하는 뉘앙스는 전혀 없이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 이것을 경물로 바라보고 있죠. 자,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덕 원리가 바로 이가 되겠죠. 천리가 되겠죠. 내 마음에 부여된 그런 천리, 그것이 바로 양지야. 그 양지를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경물이야 라고 해석할 만한 입장은요. 누구만의 입장이 될까요? 그렇죠. 을만의 입장이 되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주희는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거고요. 왕수인은 맞다라고 보겠죠? 니은 볼게요.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해야 마음속의 알미 확충된다. 자,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열심히 탐구하면 내 마음속의 알미 확충된다. 네, 주인이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하지만 왕수인은 사물에는 이치가 내재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하지 않겠죠? 자, 기억과 니은 모두 다 공통점은 아니었습니다. 디귿 볼게요. 경물과 치지 모두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법이다. 자, 주희와 왕수인이 경물과 치지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르게 했으나 결론적으로 둘 다 경물 치지를 하나의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런 수양의 핵심은요. 천리를 보존하는 것. 즉 존천리, 거인욕 하는 것이 핵심이었잖아요.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존천리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인간은 모두 다 선한 본성을 지닌다. 그렇죠? 두 사상가 모두 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긍정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9번의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10번 넘어가 볼게요.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요. 자, 이렇게 순서도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사력 있고 고귀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첫 문장만 봐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력 있고 아름다우며 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정의롭게 사는 삶, 그것은 즐거운 삶과 연관된다. 즐거움은 결국 그렇죠. 쾌락적인 삶, 쾌락을 의미합니다. 자, 덕들은 즐거운 삶, 즉 삶의 쾌락 안으로 자연적으로 들어오며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덕과 쾌락을 연결시켰던 고대 서양 사상가 에피쿠로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을 볼게요. 전 우주를 주재하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한다면 바로 이것이 유덕한 삶이자 강물같이 순조롭게 흐르는 행복한 삶이다. 전 우주는 내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일치시켜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 아파테이아의 경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죠. 스토아파의 입장이 되겠네요. 자,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파의 입장을 한번 순서도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는 네, 아니요. B에는 에피쿠로스가 네, C에는 스토아파가 네 라고 대답할 만한 그러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기억입니다.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자, 일단 에피쿠로스는 어때요?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하나? 아니죠.
자연적인 욕구 중에서도 그렇지 필수적인 욕구,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만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는 검소한 삶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적 욕구 충족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얘기했었던 스토아파도 당연히 아니겠죠. 모든 자연적 욕구 충족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 볼게요.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숙고가 필요한가? 자, 에피쿠로스. 분명히 이런 최고선, 쾌락적인 삶, 이런 쾌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사려 깊음이 필요했잖아요. 자, 욕구를 잘 분별하고 사려 깊은 이런 이성적인 이런 숙고 필요하다라고 보겠죠. 따라서 B에 들어갈 말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자, 삐뽀 삐뽀.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선지입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이거 문제 풀 때. 자, 디귿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스토아파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네라고 대답했을까? 자,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 올해 육모에도요. 스토아파와 또 스피노자 입장을 묻는 문항 11번 문항 출제가 됐었는데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토아파 외부 사건 자체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건 우주의 필연성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은 내가 바꿀 수 있지? 그렇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나의 생각과 판단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외부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이미 결정되어서 바꿀 수 없는 방향으로 딱 결정된 게 아니라 외부 사건 자체는 결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쪽으로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히요. 제시문에서도 전 우주를 주재하는 자의 의지에 나의 정신, 나의 내면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미 제시문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아니게 되겠네요. 틀렸네요. 리을입니다.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인간의 삶, 그런 필연적인 자연의 어떤 이런 움직임, 운명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인간의 삶이 그것이 덕 있는 삶이다 라고 스토아파는 바라보죠. 따라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아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중에서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서 틀린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최근의 기출 경향입니다. 스토아파, 스피노자 모두 외부 사건 자체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그 외부 사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 마음은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항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중국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성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뺏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폭력과 잔혹함이 생긴대요. 성악설을 이야기했던 순자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논하건대 사람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 이러한 영지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선을 행하면 그 마음은 뿌듯하게 기쁘고 한 가지 악을 행하면 그 마음은 위축되어 풀이 죽는다. 왜? 그것을 선택하는 건 결국 자주주권을 가진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얘는 내면의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외적 규범이다. 뭐가 틀렸지? 그렇지. 순자는 내면의 선한 본성 이런 건 없습니다.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고 교정하기 위한 외적 규범이었죠. 2번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에는 인과 의가 있다. 이거 왜 틀렸을까?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본성에는 인과 의 같은 선한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순자는요. 하늘이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도 반대하죠. 천, 인, 분, 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자주지권은 인간의 타고난 사덕에 기초한다. 뭐가 틀렸지?
그렇죠. 타고난 사덕이란 표현이 틀렸습니다. 정약용은 인의 예지의 사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확충해 가고 실현해 감으로써 길러지는 후천적인 덕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번 볼게요. 형부의 기호에 따라 행하면 선하기가 어렵고 악하기가 쉽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도 조금 낯설었던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정약용은요, 우리 인간에게 이런 육체의 기호, 우리 몸의 기호가 있다. 그것을 형부의 기호라고 했죠. 형부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부의 기호에 따라서 행하면 어때요? 그렇죠. 선하기가 어렵고 악하기가 쉽죠.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선하기가 어렵고 악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영지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기호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주지권을 발휘해서 선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정약용은 바라보죠. 4번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 금욕적 수양을 통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 순자와 정약용 모두가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순자는 욕구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절제할 것. 절제해서 구성원들 간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그런 예치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정약용 선생님도 욕구를 도덕적인 삶과 또 물질적인 삶의 원동력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 두 사상가 모두에게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12번 넘어가 볼게요. 현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갑입니다. 인간은 먼저 세계 속에 존재하고 나타난다. 자, 먼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인간 본성이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구성하기 위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만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이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그렇죠. 사르트르의 입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을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 바로 키르케고르의 핵심적인 문장이 선포가 됐죠. 오직 혼자의 힘으로 절망을 제거하려면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질 뿐이다. 자신이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릴 때 절망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가 같이 묶여진 문항이 올해 유독이 많아요.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 연계교재에도 많이 나왔고요. 자, 구모에도 이렇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옳은 것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여 책임지는 존재다. 뭐가 틀렸어? 그렇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 맞지만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어요. 나 안 자유롭기를 선택할래요. 이럴 순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 이것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유 자체를 선택할 자유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2번입니다. 인간이 아닌 사물도 정해진 목적 없이 먼저 실존한다? 아니요. 인간만 그래요. 사물은 먼저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되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에 이르지는 못한다. 네, 윤리적 단계가 실존의 두 번째 단계잖아요. 거기에서도 참된 실존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어디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도약하게 된다라고 보죠.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실존적 상황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을까? 아니요. 오히려 실존적 상황에서는 이런 주체성만이 진리이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선포하죠. 주체성이 진리다라고 외칩니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을 요청해야 한다. 자, 우리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죠? 5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한국 유교 사상가들입니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말을 타고 문을 나갈 때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은 도덕적 마음이 지도하는 것과 같고 사람이 말에게 행로를 믿고 맡기는 건 욕구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누가 간다는 거야. 말은 가고 사람은 타고 있는 것이다. 즉 기가 바라요 이가 탈 뿐이다. 기는 바라고 이가 타는 이 한 가지 경우만 인정된다. 기발 이승 일도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유교 사상가 이가 되겠네요.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는다. 사람이 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이 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을은요. 어때? 사람이 다닌다고도 할 수 있고요. 말이 다닌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단과 칠정의 구분은 각각 사람과 말을 위주로 말한 것과 같다. 따라서 나는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 라고 생각한다. 이기호발을 이야기하셨던 이황 선생님의 입장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가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도덕감정은 일반 감정의 일부가 아니야. 그걸 왜 간과하십니까? 자, 도덕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4단이죠. 일반 감정이라고 하는 건 가선가악한 칠정입니다. 순선무악한 4단이 칠정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가 이황에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 뭐예요? 7, 포, 4. 칠정이 4단을 무엇한다? 포함한다. 자, 따라서 4단은 칠정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이 선생님이 생각하실 리가 없겠죠. 이는 4단이 칠정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비판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어때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어떤 감정도 이가 직접 바란 것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4단이나 칠정 둘 다다 결국은 기가 말한 거지 어떤 감정도 이가 직접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발을 인정했던 이황에게 비판할 수 있겠죠.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 4, 5가 왜 틀렸는지도 알고 가야 돼요. 3번입니다. 도덕 실천은 경건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두 분 다 성리학자들입니다.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거경궁리라고 하는 성리학의 수양 방법을 중시하시겠죠? 경건함 자세, 경의 자세를 두 분 다 모두가 다 긍정합니다. 따라서 간과했다라고 하는 표현 틀렸죠? 천지 만물의 성은 이가 기에 들어와서 형성됐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천지 만물에게는 이가 다 부여되어 있고요. 그 이가 기에 들어와서 천지 만물의 성이 형성된다. 우리 어때요? 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플러스 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성은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이의 측면만을 가르쳐서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이 플러스 기의 측면을 기질지성이라고 한다. 성리학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간과했다라고 비판할 수 없겠죠. 5번입니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지만 섞이지도 않아요. 이기, 불상, 리, 이기, 불상, 잡. 둘 다 성리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정할 내용입니다. 간과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틀린 비판이 되겠네요. 1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려워하는 일이나 화를 내는 일은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용입니다. 자, 우리 그림의 강연자, 중용을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최근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관련된 이런 워딩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이런 마땅함, 마땅히 이런 표현 굉장히 자주 사용된다라고 우리 수능 완성 강의하면서도 친구들이랑 같이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같이 좀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정할 만한 이런 중용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중용은 시기나 질투 등의 감정이 적절히 완화된 품성적 덕이다.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왜 틀렸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나 질투같이 그 자체로 악한 감정에는 중용의 상태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정말 많이 공부했잖아요. 시기나 질투는 이런 중용의 상태가 성립하지 않는 그 자체로 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1번 성립할 수 없습니다. 2번입니다. 중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품성적 덕이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분노 안 해.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분노 안 해. 여러분 이것도 마땅한 거 아니죠. 이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마땅히 화내야 될 상황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방식으로 화를 낸다면 그것도 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은 중용의 의미와 거리가 멀어요.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형성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품성적인 덕입니까?
자, 중용의 이러한 마땅함. 이건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그 마땅함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어때요? 지성적인 덕, 지적인 덕, 그 중에서도 그 중용의 상태를 헤아려 줄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실천적 지혜가 형성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품성적인 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죠? 중용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실천으로 습관화되는 풍성적인 덕이다? 왜 틀렸어요? 실천으로 습관화되는 풍성적인 덕 다 좋은데 이성의 도움 없이도가 틀렸잖아요. 아까 3번과 마찬가지 내용이죠? 아하, 우리 실천적인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풍성적인 덕이기 때문에 이성적 도움 없이도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중용은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개발된 품성적인 덕이다. 아하,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 5번 선지 사실 굉장히 평범한 선지예요. 여러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대한 설명, 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개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 그 부분의 탁월성, 그것을 우리가 품성적인 덕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중용이다. 자, 영혼에서 이성을 맡은 부분, 이성을 맡은 부분이 개발된 이성을 맡은 부분의 탁월성은 반면에 어떤 덕이에요? 그렇죠. 지성적인 덕, 지적인 덕이다. 거긴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 영혼에서 이런 표현이 혹시라도 낯설었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4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중세서양 사상가 갑, 근대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신존재를 증명하는 첫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것이 움직인다라는 건 감각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하죠. 그러나 움직임의 이런 운동의 원인을 소급해보면 무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동하지 않는 제1의 원동자, 즉 제일 최초의 그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신은 존재해야 한다. 자, 중세서양 사상가 누구의 신 존재 증명이에요? 그렇죠. 아퀴나스의 그 유명한 부동의 원동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아퀴나스입니다. 을입니다. 실체는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자신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무한하게 많은 속성들로 이루어진 무엇이다? 실체이다. 오직 신만이 무한하고도 완전하고도 유일한 실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신즉 자연이다. 신을 제외한 다른 실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고요. 그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유일한 실체인 신 즉 자연을 이야기했던 근대서양 사상가 그렇죠.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아퀴나스와 스피노자 올해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묶여져서 많은 연계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구모에 출제가 됐네요.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입증 가능하다. 그렇죠. 아퀴나스가 정말로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5가지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막 논증하잖아요.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아퀴나스는 생각했습니다. 2번입니다. 이성이 발견하는 진리는 신앙과 조화될 수 없나요? 아니요. 아퀴나스는 이성이 발견하는 진리와 신에 대한 믿음 모두가 다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될 수 있다라고 보았죠. 자, 3번 스피노자 한번 볼게요. 신은 세계의 필연적 원인으로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세계의 바깥에 있다. 어디서 들렸지? 그렇죠. 신이 신 즉 자연, 신 즉 세계이기 때문에 그 신도 세계, 즉 자연 밖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 즉 자연, 그 얘기는 신 즉 세계라는 뜻이에요. 신은 세계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재적인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도 역시 그 세계 안에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신은 의지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한 인격적 존재이다. 왜 틀렸지?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요, 기본적으로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스피노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신조차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았고요. 이런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신을 바라보지 않죠. 신 즉 자연, 신 즉 세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4번과 같은 이러한 표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에 대한 지적인 추론만으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아퀴나스 이렇게 보지 않았겠죠. 아퀴나스는요, 신에 대한 지적인 추론도 물론 긍정했겠지만 거기에 신에 대한 믿음인 신앙심, 거기에 특별히 신의 은총까지 반드시 더 더해져야지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때 행복해진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5번은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16번 넘어가 볼게요. 사회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실업이나 공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인 자만이며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장에서의 경쟁 허용하여라, 그렇죠, 장려하여라. 어떤 사회사상가의 입장일까요? 맞아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했었던 하이에크의 입장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자에겐 가난을 제공할 뿐이다.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전복하여 뒤집어 엎어서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 그러한 공산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을은요,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하이에크와 마르크스에 대한 문항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이 16번 문항 답을 찾고 선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시문도 여러분, 이런 제시문 다시 한번 가져가시기 바래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를 표현하는 워딩이에요. 이번 수능에서는 얘만 이렇게 똑 떨어져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 1, 2, 3, 4, 5 중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마르크스가 요거 긍정할 만한 내용인가? 라고 탁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연계교재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세요. 그렇죠. 하이에크의 대표적인 주장이 됩니다.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니은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에 의한 모든 생산물은 노동자가 소유하나요? 우리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의 근로자들이 만든 걸 다 그 공장의 근로자들이 소유하나요? 아니죠. 따라서 마르크스는 이런 현상 때문에 노동 소외가 일어난다라고 비판하잖아요. 디귿입니다. 공산사회 실현을 위해서 모든 계급은 소멸되어야 한다. 선생님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건 답으로 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자, 천천히 생각하세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누누이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산무사회죠. 뭐가 없지? 사유재산이 없고, 그렇죠, 계급이 없고, 그렇죠, 국가까지 소멸된 사회입니다. 계급이 완전히 소멸된 사회예요. 따라서 모든 계급은 소멸되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해 사유재산제를 폐지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보겠지만 하이에크는 깜짝 놀랄 소리라고 반대하겠죠.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갑입니다. 민주주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에서 서로의 입장과 정책을 토의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 자,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 나왔고요. 공론장, 공적으로 토론하는 장, 공론장이 나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과 정책을 토의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 자유롭고 병등해야 하며 숙고와 심의를 통해서 각자의 선호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해요.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심의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선호 같은 것도 바꿔가면서 함께 어떤 민주적인 합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심의 민주주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의사소통의 합리성, 공론장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버마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추측할 수 있겠네요. 을입니다.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시민의 지배가 아니라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정치가의 지배를 의미한다. 시민의 역할은 단지 그들을 지배할 대표를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 즉, 그렇죠, 나를 지배할 대표를 뽑거나 혹은 탈락시킬 기회, 즉 투표하는 그런 유권자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에 머무른다. 아, 어디까지나 다스리는 것은 선출된 정치가들의 몫이다 라고 보았던 엘리트 민주주의 입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 슌페터의 입장이 소개가 되어 있죠. 자, 개정교육과정에서 엘리트 민주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심의 민주주의와 엮어서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육모에도 같은 경향으로 출제가 됐었죠.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책 결정의 정당성은 심의가 아니라 다수결로. 무조건 다수결로? 아니죠. 이런 결과적인 효용성만 빨리빨리 따지는 다수결이 아니라 충분히 숙고하는 심의를 강조합니다. 2번입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는 배제해? 아니죠. 자, 공론장에서의 토론은요. 시민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직자, 전문가, 다수의 여러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유권자는 선거 이외에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아니요. 슈페터는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투표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선거 이외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 반댈세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는 정치가의 지배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4번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들의 권력 획득 경쟁을 위한 장치일 뿐이다. 그렇죠? 그런 권력 획득 경쟁을 위한 하나의 이런 투표 장치, 선거 장치를 의미한다. 그렇죠. 4번이 슈페터의 입장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정치가와 일반 시민의 정치적 판단 능력은 차이가 없다. 자, 여러분 슈페터가 이렇게 볼까요? 슈페터 이렇게 보지 않아요. 슈페터는 일반 시민이 엘리트인 정치가들에 비해서 정치적 판단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슈페터는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시민들은 단지 투표하는 입장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5번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18번 넘어가 볼게요.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갑입니다. 플라톤에 대한 독서가 진리를 찾도록 나를 고무시켰을 때 천상의 나라에 계신 당신에 관한 비가시적 사실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천상의 나라, 당신, 비가시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달았대? 플라톤에 대한 독서가 진리를 찾도록 나를 고무시켰을 때 그걸 깨달았대요. 당신은 결코 어떤 변화도 겪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자신과 동일한 자로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상의 나라에 계신 당신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신이겠죠. 절대자, 이 세상의 창조주, 인격신, 그 신이겠죠? 자, 플라톤에게서 사상적 영향을 받았고요.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구분한 중세 서양 사상가 누구죠?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우리는 사슬에 묶여 앞에 벽면만 바라보는 동굴 속 죄수와 같다. 자, 블라블라블라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 그렇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의 입장으로 옳은 것. 올해 수능 특강에도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을 같이 묶어서 문제로 출제하고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묶어서 이렇게 문항으로 출제한 문항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 내용들 떠올리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에요? 아니요. 아우구스티누스 하면 바로 떠올라야 하는데 신은 그렇죠.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시죠? 인간이 쌓은 덕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아니요. 인간의 어떤 노력만으로 완전한 행복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 선생님 저 3번이라고 했다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자, 왜 틀렸지? 그렇죠.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죠. 이데아는 그 사물 안에 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와 똑 떨어진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지 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영혼을 지배해야 할 덕과 국가를 지배해야 할 덕은 같다. 개인의 영혼을 지배해야 하는 덕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렇죠. 지혜, 용기, 절제. 그것이 조화를 이룬 정의. 자, 국가를 지배해야 할 덕도 역시 어때요? 그렇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자, 두 가지 사주덕은 같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리스도교 사상가잖아요. 그리스도교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은 오직 하나만 있죠. 그 하나가 누구야? 신이잖아요. 따라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 정답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19번 넘어가 볼게요. 가의 사회사상가 가불병의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자, 정말 진짜 어떻게 이렇게 유형도 안 바뀌고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계약론자 세 사람 나왔고요. 서로 이렇게 비판하는 구도, 육모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연계교재에서도 정말 계속해서 나왔고요. 구모에도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회계약론, 세 사상가 다 내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갑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르는 무제한의 자연권을 행사함으로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초래한다. 자, 갑은요. 그렇죠. 홉스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자,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도 없고 시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 그렇죠. 루소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의 지배를 받겠다는 신탁을 한다. 아, 법은 입법부가 제정하는 거구나. 그런데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 아, 권력이 시민들이 믿고 맡겼던 그러한 시민들의 어떤 목적,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본연의 목적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시민들은 그러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 즉 저항권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로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문항 나오면 항상 좀 긴장해야 돼요. 생윤에서도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이런 타입 문항들 결코 쉽지 않잖아요. 자, 사회계약론자들 각각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할지 입장의 차이점을 정교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천천히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정리해봐요. 자, 1번입니다. 자, 화살표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홉스가 두 사상가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이 이기적 존재는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바로 틀렸네. 그렇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이기적 존재다. 성학설을 주장하잖아요. 이기적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B 한번 볼게요. 루소가 홉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시민이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시민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주권, 그것을 시민이 직접 보유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왜 모르셨나요? 그렇죠. 2번이 답으로 성립할 수 있죠. 왜냐하면요. 기억하시나요? 홉스는 군주 주권론이에요. 주권을 누구한테 양도해? 군주에게 양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나요? 루소는요. 네, 직접 민주주의 이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루소에게 있어서 시민은요. 스스로가 주권자이면서 입법자였습니다. 따라서 루소가 이야기하는 주권, 이것은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대표될 수도 없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도 없고요. 분할될 수도 없어요. 주권은 오직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맞아요. 루소가 시민 주권론을 이야기했던 그 루소가 군주 주권론을 이야기했던 홉스에게 시민은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직접 보유해야 합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C는 로크가 루소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아니요, 루소도 모르지 않았죠. 루소와 로크 모두 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자, D 볼게요. 이번엔 거꾸로 루소가 로크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루소는 시민 스스로가 주권자이면서 입법자이다. 자, 루소는요. 시민이 어떤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소의 입장 자체가 아니죠. 따라서 답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2입니다. 로크가 홉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로크는요.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보잖아요. 따라서 5번 역시 괄호에 있는 내용이 로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역시나 사회계약론 까다로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사회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갑입니다. 애국심은 동료 시민들을 향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다. 자, 우리 첫 문장만 봐도 알겠다. 그렇죠. 우리 공화주의에서 바라보는 애국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애국심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정 공화국과 특정 시민들에 대한 애착과 태도이다. 자,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아무 나라나 아무 시민이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 애정을 가지고 직접 공적인 참여를 해서 함께 만들어간 그 법을 통해서 자유를 보장받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피땀 흘려서 만든 그 공동체, 그런 공화국에 대한 그리고 동료 시민들에 대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이며 인위적으로 일으켜진 열정이다. 이렇게 공화주의자들은 애국심을 바라보고 있죠. 특히 비롤리 같은 사상가들이 이렇게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을 볼게요. 애국심이 동일한 과거와 문화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적인 전통에 근거한다면 그러한 과거와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는 서로 다른 소수 집단을 배척하는 억압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애국심의 근거는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서 찾아야 한다. 자, 특정한 어떤 민족적인 전통에서부터 애국심의 근거를 찾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특정한 민족적 색채가 없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헌법 정신에 대한 동의로부터 애국심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자, 헌법적 애국심이 나와 있죠? 자유주의 계열에서 많이 강조하는 헌법적 애국심. 하버마스나 이런 학자들이 또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공화주의와 또 자유주의의 각각의 애국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애국심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는 국민적 감정이다. 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심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나라 국가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그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아니었어요. 그거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A라는 국가의 국민이야. 그럼 난 A라는 국가를 사랑해. 그런 애국심 아니었습니다. 그런 애국심은 갑과 을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아요. 갑이 말하는 애국심은 어떤 애국심이었어?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함께 만들어간 그런 정치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이고 뜨거운 사랑이었죠.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는 그런 국민적 감정 아닙니다. 애국심은 법치와 법에 따른 통치와 그로 인해서 보장받는 시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공화주의자들은 애국심을 정의하겠죠.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애국심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해야 할 시민적 책임과 의무이다. 자,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애국심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애국심은 어디까지나 이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인권, 그것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이 바로 개인의 구성원들의 어떤 자유와 인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따라서 애국심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해야 할 시민적 책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을과 맞지 않습니다. 애국심은 민족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분명히 그거 아니다 라고 지금 제시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5번입니다. 애국심은 국가의 역사를 공유하는 연대감에서 비롯되는 덕성이다. 자, 우리 을 같은 경우는요. 보편적 인권을 규정하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애국심의 바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국가의 역사를 굳이 공유하지 않아도 돼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나 인권의 이런 가치는 어느 국가, 어느 국민, 어느 민족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을은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특별히 20번 문항도 여러분들 문항 자체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만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셔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작년까지는 패턴이 계속해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됐다면 이제는 약간 애국심 쪽으로 연계교재에서도 무게중심이 많이 이동했고 구모에서도 각각의 애국심에 대한 입장이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곧 수능입니다. 수능 앞두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변주가, 다양한 애매함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지만 확실한 개념 정리는요. 애매함을 확실함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 바랍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